흔히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할 때 한 번쯤 ADHD가 아닐까 의심하곤 하는데요. 최근 들어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조금 낯선 ADHD, 그 원인부터 진단과 극복 방법까지 조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ADHD는 소아 청소년기에 나타난다라고는 하는데 네. 한동안 이 ADHD를 두고 이거를 우리가 병으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 이걸 두고 조금 혼란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병으로 인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하고 왜 발병하는지 그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ADHD를 뭐 성격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발달상의 특징으로 보면서 뭐 단순한 기질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사라지는 현상 정도로 오해를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ADHD는 정신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진단이 되는 질환입니다. 네, 네. 그래서 ADHD는 우선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주의 집중력의 부족, 그리고 과잉 행동, 충동성, 이걸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HD는 뭐 세계보건기구나 아니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모두 이제 진단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진단 기구인 이제 진단 기준인 ICD나 DSM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사실 아직 명확하게 이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환경적 요인보다는 이제 신경 생물학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전성이 꽤 높게 봅니다. 그래서 발병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ADHD가 강한 유전적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50에서 80% 정도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집중력이나 자기 조절 기능 담당을 하는 전두엽의 뇌기능 차이를 보이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산이나 저체중 출생, 임신 중에 흡연이나 음주, 나비나 기타 환경 독소 노출 같은 것들이 ADHD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ADHD는 이제 보통 남자들에게서 좀 많이 발생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더 발생률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더 높은 이유는 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자연 치료가 이게 충분히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소아, 청소년 ADHD에서는 남아에서 한 두세 배 혹은 연구에 따라서는 서너 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남아에서 발생 비율이 그만큼 더 높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에서 그렇게 높은 이유로 뭐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남아와 여아에서의 뇌 발달의 차이.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남아에서의 행동 특성,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발달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남아의 뇌가 여아보다 발달 속도가 늦을 때가 있어서 충동 조절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더 미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아는 ADHD 증상을 더 충동성과 과잉 행동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여자는 조용한 ADHD, 그러니까 주의력 부족형이 많아서 진단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아의 경우에 특히 더 주의를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ADHD 같은 경우에 증상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지속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아 청소년까지, 소아부터 청소년까지는 한 60에서 85% 정도 증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성인까지는 뭐 50에서 60% 정도 성인까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ADHD가 갑자기 발병을 하는 게 아니고 소아 ADHD가 그냥 쭉 이어져 온다라는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이제야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지. 네. 말씀처럼 소아에서 쭉 이어져 온 건데 왜 이제서야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동안 이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좀 따로 있을까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에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ADHD에 대한 인식이 또 부족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성인의 한 100명 중에 4명가량이 ADHD라고 해요. 이제 통계상 그런데요. 이렇게 소아 ADHD 환자 중에서 반 이상이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성인 ADHD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근데 여전히 치료를 받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ADHD에 대한 우선 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ADHD는 소아청소년에서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ADHD가 성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ADHD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ADHD 증상이 단순한 성격 문제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DHD 증상인 집중력 부족이라든지 뭐 실수가 잦다든지 아니 뭐 충동적인 행동 같은 걸 하는 걸 내가 원래 그냥 덜렁댄 성격이라서 그런가 보다 혹은 조금 산만한 것뿐이지라고 이제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진단이 어렵고 다른 정신질환과 혼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ADHD는 소아에 비해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은 편이어서 다른 정신질환과의 감별이 어렵거든요. 네네. 그리고 ADHD 자체가 다른 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DHD보다는 동반 질환에 대해 우선 진단을 받고 ADHD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성인 ADHD 진단을 위한 기준이 완전히 확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진단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진단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네, 마지막으로는 아직 그 사회적 편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ADHD인가라는 인식이 좀 있어도 이걸로 그냥 안 가야지 이런 생각들도 해요. 나는 그냥 산만한 것뿐이야.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나에게 찍히는 낙인이 있거나 안 좋은 인상들. 혹은 뭐 불이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나 뭐 그리고 사회의 좀 정신과 환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선뜻 이제 치료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흔히 소아 ADHD는 산만하고 또 그리고 집중력이 없다라고는 했는데 네. 이게 성인 ADHD가 이 소아계 ADHD와 뭔가 질병 증상을 봤을 때 좀 다른 양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소아와 성인 ADHD는 증상이 많이 달라요. 소아는 보통 이제 과잉 행동이 두드러질 때가 많거든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애들이 막 돌아다니거나 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혹은 뭐 친구들한테 너무 짓궂은 지나치게 심한 이제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잉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과잉 행동은 이제 점차 성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통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보통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인도?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보통 이제 주의력이 좀 부족해진다던가 지속적으로 이제 산만해진다든지 혹은 충동적인 결정이나 감정 조절 어려움 같은 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인 ADHD의 주요 증상으로는 주의력 부족으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자주 잊게 되고 시간 관리가 어려워서 약속을 자주 잊거나 뭐 마감 기한을 놓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동성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소비나 결정이 많아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갈등이 잦아지면서 대인관계 문제도 많이 있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 ADHD가 단순히 산만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 뭐 전반적인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 모두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ADHD가 이제 과잉 행동을 보인다라는 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반대로 조용한 ADHD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험한지 또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용한 ADHD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건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을 떠올리잖아요. ADHD 하면요. 네. 근데 조용한 ADHD는 주의력 결핍형 ADHD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행동이 별로 없고 그리고 주로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뭐 멍해지는 느낌 혹은 뭐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고 그래서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이 ADHD를 겪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격이 조용하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ADHD도 치료하지 않으면 학업이나 직장, 대인관계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좀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거나 좀 산만한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빨리 진단을 받아보고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치료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앞에 이제 주요 증상들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성인 ADHD는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ADHD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선별 도구로 해갖고 ASRS라고 불리는 6가지 항목을 따져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함께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같이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이 진단 기구는 지난 6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6문항에서 얼마나 자주 그러하였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이렇게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꼽아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문항은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았는데 그 일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어려운 적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체계적인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지. 세 번째는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한 적이 있었는지. 네 번째는 골치 아픈 일을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는지. 5번째는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혹은 뭐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모토가 달린 것처럼 좀 과도하게 이제 활동적이거나 혹은 멈출 수 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네. 네, 이 6가지 문항 중에 앞에 3문항은 가끔 그렇다부터 뒤에 3문항은 자주 그렇다부터 여기 표시된 오른쪽 검게 칠해진 곳에 답한 게 몇 문항인지 그거를 따져주시면 되거든요. 하얀 부분 말고 네. 이제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내가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몇 개 이하가 정상 범위일까요, 선생님? 네, 이 중에서 이제 3개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네. 4문항 이상에 해당이 되면 성인 ADHD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몇 개 나오셨죠? 저는 한 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ADHD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 근데 네. 소아 ADHD는 흔히 알려진 뭐 틱장애 같은 이런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성인 ADHD도 약간 다른 질환들을 같이 동반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성인 ADHD도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
증상에서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ADHD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동반 질환으로는 뭐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 알코올 및 약물 의존 같은 거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네. 성인 ADHD의 경우 주의 집중력의 부족으로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인 실수나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또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또 많이 더 느끼게 될 수 있고 또 ADHD 환자 중에 일부가 굉장히 반복적인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분노 조절 문제를 겪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이라든지 혹은 다른 약물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가 다른 정신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것들을 잘 평가해 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선행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유발시켰는지를 잘 선후관계를 파악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성인 ADHD 증상이 있더라도 에이, 뭐 그냥 성격이겠거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성인 ADHD인데도 진단도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인 ADHD의 경우 치료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실수가 잦아지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좀 충동적인 소비 습관으로 인해서 금전적,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충동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뭐 가족, 친구,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위험도 커져서 정신건강도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충동성이 높아서 교통사고나 충동적인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 ADHD가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방치하면 안 되고 조기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인 ADHD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 지능이 떨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니군요. 네. 상관이 없나 봐요. 네, ADHD는 지능과 관계가 적습니다. 뭐 오히려 ADHD일 때 굉장히 더 창의적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능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ADHD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정답은? X. 그렇지 않다. 네, 약물 치료는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그 필요한 거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또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뭐 이제 치료가 잘 됐고 유지 기간을 좀 충분히 살펴보고 약물을 이제 중단하거나 멈추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성인 ADHD 치매 위험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O. 연결이 되네요. 네, 이제 ADHD가 있었을 때 네. 노년기에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빈번하게 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성인 ADHD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알아온 셈인 만큼 소아 ADHD보다는 치료 자체가 좀 성인 ADHD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성인 ADHD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인 ADHD에서 소아와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나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 같은 것들이 주되게 이루어집니다. 성인도 소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중에서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이제 정신자극제로 도파민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ADHD 환자의 70에서 85%에서 과잉 행동과 부주의성을 호전을 시킨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비정신 자극제인 아토목세틴은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로 우울이나 불안 장애가 동반되거나 틱 장애가 동반되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일상생활의 문제나 기능의 저하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ADHD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습이라든지 혹은 뭐 대인관계, 가정생활, 직업생활 등등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영역에 개별화된 그리고 세심화된 그런 개별적인 전략이 꼭 필요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긴 시간 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내성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질문을 주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괜찮을지. 네, 맞아요. ADHD 약물 같은 경우에 먹으면 나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이제 중추신경 자극제 같은 거는 중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을 먹는다면 안전하고 중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늘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계속 외래 팔로우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어떠한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이제 확인을 받으면서 적절한 용량만 복용을 하면 그럴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또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일상 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성인 ADHD 환자가 일상 생활을 좀 그래도 잘 꾸려 나가기 위한 이런 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인 ADHD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실천하면 좋은 방법을 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에 좋은 팁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선은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좋아요.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하면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스마트폰 메모라던가 플래너,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투두 리스트를 틈틈이 적어두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DHD 환자분들은 시간 개념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이라든지 타이머를 설정해서 일정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5분간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분간 휴식하기 같은 포모도로 기법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주변이 어수선하면 더 쉽게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내 방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주 있는 생활 반경 내의 환경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멀티태스킹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왜죠, 선생님? 네, 보통 ADHD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막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그중에 하나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부터 한 번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수면 부족이라던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ADHD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ADHD의 전반적인 증상 관리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완료했을 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도 동기부여에 참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나 한 가지 집중해서 일하면 10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야지, 뭐 10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만화책 봐야지 등등등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연습 같은 마음 챙김 훈련도 적절하게 함께 해주면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ADHD로부터 생기는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든 어린이든 이 ADHD 환자 주변인들의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하거나 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가족이나 이 주변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ADHD의 경우에 단순히 뭐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또 뭐 게을러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쟤는 좀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쟤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핀잔을 주고. 맞아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ADHD는 신경 발달 장애로 볼 수가 있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선행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지지와 그리고 주변인들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DHD 환자의 주변인들이 좀 취하면 좋을 태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우선 지적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너 왜 그렇게 산만해? 라고 지적하기보다 이렇게 좀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약속이나 마감 일정이 있다면 그런 일정을 좀 미리 같이 공유를 하면서 리마인드 해주면서 그런 규칙적인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고 스케줄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간섭은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DHD 환자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대신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ADHD 환자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ADHD 환자들이 충동적으로 좀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좀 차분하게 피드백을 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날선 반응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ADHD 환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더 창의적이거나 에너지가 넘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장점을 조금 더 인정을 해주면서 단점을 지적하는 걸 좀 피하고 좀 되도록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ADHD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팁은 꼭 ADHD 환자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서로에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공감하고 격려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지키는 방법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